추미애 법무장관이 현 정권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를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 행위라며 또 압박했고, 이낙연 총리는 검찰권이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의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야합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전국 겨울축제장에 눈과 얼음이 귀합니다. 예년보다 북한 겨울 날씨에 축제는 연기되거나 축소돼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인상을 또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 사고에 대해 단교한 캐나다에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일요일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인사를 통해 정권에 대한 수사 지휘부를 모두 좌천시킨 법무부, 이번 주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수사를 실무선에서 지휘해온 차장과 부장검사 거의 바뀌는 모양입니다.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 자체가 사실상 바뀌게 돼서 수사 동력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훈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 뒤 후속 조치입니다. 청와대 하명 의혹 등을 지휘한 중앙지검 2차장, 3차장 검사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수사팀 등도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하면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규정을 근거로 인사 이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4곳의 반부패 수사부를 2개로, 3개의 공공수사부를 2개로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통폐합하면서 부장검사들을 연쇄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국검찰청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등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이 실행될 경우 현 정권을 향한 수사 차질은 물론 수사 전문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오늘도 검찰을 맹공격했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위법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주 당에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도 검찰권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했다. 상대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출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 작성 목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만 했을 뿐 목록을 받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제시 때는 상세 목록을 안 냈다가 수시간 뒤 영장과 무관한 임의 작성 목록을 제시했다며 위법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최소한의 범위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며 4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일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몰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 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면서 이번 인사 발령이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와 같은 현실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진보적 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10만 5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이번 인사태풍의 검찰은 수사보다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 내부 목소리를 짚어보고 조정린 기자가 이번에 교체된 지휘부들이 이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다고 하니 이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검찰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라는 태도인데 내부를 취재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검찰은 수사도 수사지만 공소유지, 재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게 바로 재판입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대기업 재벌 등 권력층을 겨냥한 중요 사건의 경우 대개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갑니다. 기록 자체가 워낙 많고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윤석열 검찰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의 특별 공판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18명을 재판에 투입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에 있던 이 실무 검사들이 중간에 인사가 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한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남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를 명백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현 정권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죠. 예. 이를 지켜본 부장검사나 평검사들로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7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됐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한 전직 검찰총장은 권력비리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수사 이후 갈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갈 자리가 없으면 누가 또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간 간부 인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등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송경호, 신봉수 이 두 차장 검사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특수라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검찰 내에선 이들뿐 아니라 부장검사 아래 부부장검사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인사 발령이 난 고위 간부들 이제 내일부터 새 임지로 떠나는데 네.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다면서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입장은 수사로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여한이 없고 대형 사건 수사들을 맡아온 것으로 검사로서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른 사람이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총장이 계시니라며 윤 총장이 끝까지 수사와 재판을 잘 챙겨주길 바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 그리고 윤건영 실장, 천경득 행정관 이 3명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의혹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이들 또한 직권남용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겨졌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옹색한 수사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몇 법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대리시험 혐의나 딸에 대한 장학금을 뇌물로 본 혐의 등 이 검찰이 구성한 기소 내용이 그간 전례 판례가 흔치 않는 사례들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한번 볼 텐데 검찰이 인사 발표 후에도 청와대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속도를 좀 더 내는 듯한 모양새예요. 조만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엔 청와대에서 첩보를 재가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송 부시장의 메모가 나오면서 이젠 더 큰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1월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탈법 논란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내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처리 이후 4+1 협의체의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사실상 마무리돼가는 패스트트랙 정국.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과의 4+1 공조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당장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좌파 추종 세력을 긁어 모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지를 주시하면서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더 이상 목리와 발목 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 정족수를 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150명은 확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표결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채 표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지난주 보수혁신 통추위가 출범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한국당과 새 보수당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입니다. 새 보수당은 이미 통추위의 합의문에 반영돼 있는 유승민 삼원칙을 황 대표가 직접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도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류지연 기자가 물밑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삼원칙 수용 선언을 해달라는 새 보수당의 거듭된 요청에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의 대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현 단계에서 부질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리면 미래를 놓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라는 새 보수당의 원칙에 대한 당내 친박 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실제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 보수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통합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가 단 하나의 메시지라며 당내 잡음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 있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 대표의 3원칙 수용 여부와 보수 통합 후의 지도부 구성, 공천 방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은 설 명절 전에 통합에 최종 합의하고 그 이후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합류할 수 있도록 쇄신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고등학생 14만 명도 투표를 합니다.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은 좀 설렌다는데 정작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는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방학 보충 수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예비 3학년들 사이에선 4월 총선이 화제입니다.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그냥 도장 찍는 거 그런 것만. SNS에 정치적 주장이 넘치지만 어떻게 수용할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 그런 판단력을 키울 만한 그런 수업이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참정권이 제한된 교사들은 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있어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교육부는 다음 달 말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지만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준비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가 충분히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총은 교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해야 교실의 정치화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문제를 놓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민변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 문건을 공개하라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이걸 각하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결정인지 한송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지난 2017년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민변과 세월호 유가족 등은 이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황 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월권 행위,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행위 자체가 국가 내부기관 행위여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 기록물에 보호기관이 지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통상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기관을 지정해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민변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목록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했던 1심 판결도 2심서 뒤집혀 최종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살던 안가의 내부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사망한 이후 줄곧 통일부가 회의시설로 써왔는데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정부가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들을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높은 담장과 날카로운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30억 6,800만 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살던 곳입니다. 이곳은 2010년 10월 황장엽 전 비서가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이후 2012년부터 8년간 통일부가 회의시설로 이용해왔습니다. 널찍한 마당이 딸린 2층 건물은 짙은 썬팅을 한 창을 따라 가림막이 쳐져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진무를 보거나 비공개 회의를 열곤 했는데 회의는 최근 5년 동안 한 달에 2번 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2012년에는 공사비 등으로 4,200만 원을 들였고 2013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의시설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지난해 10월 운영권을 기재부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집기는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안에 다 비어있는 상태네요? 완전 공실이라고 그렇게만 전해들었거든요. 기재부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포근하다 보니 눈과 얼음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이상기후에 전국 겨울축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 이 때문에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해서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장의 모습입니다. 얼음 낚시터가 모두 녹아버렸고 며칠 전 내린 비로 제방과 낚시용 부교까지 떠내려갔습니다. 해마다 65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겨울축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추위를 견디며 꽁꽁한 얼음 낚시터에서 송어를 잡는 매력은 사라졌습니다. 좀 떨면서 낚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내 낚시 타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포근한 겨울 날씨에 예년 같은 축제는 어려워졌습니다. 홍천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61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강수량보다 60배나 많은 양입니다. 1월 현재 평균 기온도 영하 0.7도로 평년 영하 5.5도보다 4.8도나 높습니다. 지난해 100만 넘는 인파가 몰렸던 화천 산천어 축제도 이상기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예정이었던 축제 개막일을 벌써 2번 미뤘습니다. 앞으로도 큰 추위가 없다는 소식에 오는 27일까지 축제를 또 연기했습니다. 얼마 전 내린 장대비에 공무원들이 총력전을 펼치며 얼음 낚시터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았지만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녹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던 축제장은 텅 비었고 그나마 화천을 찾은 관광객들조차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립니다. 주말인데 애들 아들이 또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방학이라서 아쉬운 마음이 크죠. 산천어 축제 경제 효과는 1,300억 원. 겨울 축제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장사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물건도 그렇고. 전국의 다른 겨울 축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원 눈꽃 축제는 눈이 내리지 않아 인공 제설기까지 동원했지만 반나절 만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얼음 두께가 7cm에 불과해 축제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 때 안전을 답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쪽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 때문에 지자체들은 눈과 얼음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겨울 축제 마련이란 어려운 과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CCTV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범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범죄의 특성들,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 옷차림새 등을 CCTV의 눈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AI가 예측하는 겁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을 몰래 따라갑니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남성이 침입하려다 실패합니다. CCTV에 포착된 사건 현장입니다. 같은 사건에 인공지능 CCTV 기술을 적용했더니 AI가 범죄 위험성을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 중인 실시간 범죄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시간대와 장소, 모자를 썼는지 여부 등 복장 상태를 과거 판례 2만 건을 학습한 AI가 분석해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모범 지역에 스마트폰에 알림을 준다든지 관제센터에서 위험을 알려서 이제 현장의 수사관들한테 빨리 사건 대응을 하도록. 미국 시카고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력 사건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같은 차세대 사회 안전 시스템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도 향상 연구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인터뷰 도중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번 주 6차 협상을 앞두고 압박에 나선 거죠.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더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된 5억 달러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또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이유입니다.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And they gave us $500 million. 당초 미국이 지난해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양측이 소폭 인상에 공감대를 넓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 그 틀을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에는 워싱턴에서 6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됩니다. 실무진에서는 상당 부분 근접을 했었는데 최고위층 지시다 하면서 미국 측에서 뒤집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기여도까지 논의 중인데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분담금을 낮출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고에 대해 피해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단교한 캐나다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이란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이란 군부가 위축되고 대미 협상파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5인 격추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전화해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란과 캐나다는 핵과 인권 문제 등으로 2012년 단교했습니다. I reiterated to President Rouhani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Canada participate in this investigation.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죽고 싶었다는 표현으로 이례적인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موقعی که اطمینان پیدا کردم که این اتفاق افتاده واقعا آرزوی مرگ کردم برای خودم که ای کاش میمردم و چنین حادثه‌ای رو شاهد نبودم. 이번 사고로 반서방파인 이란 군부가 동력을 잃고 대미 협상파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제거로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대학생 수백 명은 테헤란 시내에 모여 군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대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대만 독립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역대 최다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我不会忘记对你们的承诺。我还有4年的时间，我一定会留下一个更好的国家给你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도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해 투표율은 74.9%. 연임 성공 요인으론 중국의 일국량제 수용 압박이 거세지고 홍콩 시위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된 점이 꼽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만이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했다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차이 총통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대만을 대등한 상대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我觉得那个蔡英文那个选上是非常理所当然的，因为他非常坚定他的立场。 중국 정부는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통일의 꿈이 멀어진 중국이 대만의 추가 단교를 추진하거나 군사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미 대선과 미중 무역 협상 추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전략도 달라질 걸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알려진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어제 아버지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빠 찬스는 없다고 했는데 정작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한 책 이름이 그 집 아들입니다. 이제 한국당이 외쳤던 아들 공천이 실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비판을 의식한 듯 아빠 찬스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유력 정치인이 문 씨 행사에 참석했겠느냐며 참석자 모두가 축사에서 문희상 이름을 빼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선거구가 원래 아빠가 갖고 있던 거라면 그건 아빠 찬스라며 조국 사태 이후 비리를 비리라 부르지 못하게 됐다면 이번 사태 이후엔 세습을 세습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헛소리, 역겹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석균 씨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의리 지역구인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가 의정부 갑으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2세 정치인 간의 맞대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홍 대표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11대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홍 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18대 총선까지 3번 맞붙었고 문 의장이 이 중 2번을 이겼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낙연 종로 출마 아니다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보도해드렸는데 뭐가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온다면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지난 연말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종로로 보내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광재 전 지사를 종로에 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종로에서 재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총리 후보자가 최근 당 지도부에 이 전 지사의 종로 출마가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정 후보자가 종로를 이 전 지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임자 마음대로 이 특정인에게 지역구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종로는 이게 상징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을 정 후보자가 말을 하면 당이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민주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에 해당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전략 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뜻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답을 주셔야죠. 네, 두 번째는요.
당 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정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밀고 있기 때문에 당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전 지사 고향이 이제 강원도잖아요. 이제 강원도가 사실 지금 한국당에서 거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강원 지역 승리를 위해서 이광재 전 지사를 강원도 지역구에 투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달라진 거예요? 의견은 있지만 아직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 지사에게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전화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는데 현재 조윤재 전 주미대사 등과 외국에 머무르고 있어서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전 지사는 정치 복귀를 한다면 종로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다소 피력해왔습니다. 한 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996년 총선과 98년 7월 보궐선거 당시에 이 전 지사가 종로 선거 책임자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종로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당으로 복귀를 이제 곧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로로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얘기가 돼 있었고 본인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종로 나가는 걸 희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침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왔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뭐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출마 지역 부분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들립니다. 때마침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이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세종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친문계 심기준 의원은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총리가 종로에 묶여서는 안 된다. 세종에서 출마해서 범충청권과 전국 선거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이낙연 총리가 종로가 아닌 세종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낙연 종로 출마 아니다는 전현직 총리의 힘겨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결론이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고 노회찬은 누구 편입니다. 2년 전에 자꾸한 이제 고 노회찬 전 의원 사실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정치권에선 지금 뭐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누구 편을 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검찰 출석 외에는 두문분출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 이어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다. 삶을 같이 공유한 게 많은데 공유한 시간과 기스가 그동안 속상해. 갑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속상해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뭐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노회찬 전 의원이 먼저 떠나서 속상하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원래 친분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11 총선 당시에요. 노 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고요. 지난해 7월에는 노 전 의원의 일주기 추모 전시회 자원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 관련해서 사적 인연이 오래 있습니다. 고 회장도 오래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음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누구 편이었을까 이런 얘기인 건데 만약에 진짜 살아 계셨다면은 과연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관심을 끈 게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정의당 탈당 관련 글인데요. 이 글에서 노 전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노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자신과 함께 서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진보진영 내부에서 유시민 작가 등과 함께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 전 의원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편을 들었을 거다 그런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잘난 부모 덕에 부정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긴 힘없는 아이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일을 보면 기회가 평등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 뭐 잘했다 소리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조 전 장관의 그 묘소 방문에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지난주 사표를 냈습니다. 민변 출신인 황 국장은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해 9월 1호 인사로 영입이 됐다가 이번 추미애 장관 인사 때 3개월 만에 법무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주에 보석 청구를 했던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에요.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보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말한 것을 감안해 보면요. 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정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때문에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데 이 동의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고 노회찬은 누구 편은요? 진짜 진보는 양심의 편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쟁이 아주 치열한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진짜 진보 또 가짜 진보 이렇게 다 가려질 거라고 믿어봐야겠죠. 자,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면세점 제품이나 백화점 명절 선물에는 엄청난 포장지 쓰레기가 딸려 나오죠. 버리기도 힘들고 환경에도 해가 됐는데 유통업체들이 친환경 포장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환경을 위한 잠깐의 불편이겠죠. 홍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면세품 포장을 뜯는 중국 보따리상 주변에 비닐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화장품 등의 파손을 막기 위해 둘둘 많은 에어캡. 일명 뽁뽁이 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재활용도 어려워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한 국내 면세점이 올해 안에 에어캡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완충 역할을 할 에코박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화장품 등 자체 포장이 있는 제품은 추가로 포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설 선물 세트 배송을 앞두고 백화점들도 포장지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서 과일이 충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플라스틱 완충제와 고정til이 올해부터는 재활용이 훨씬 쉬운 종이 소재 포장재로 바뀌었습니다. 상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100% 분해가 되는 사탕수수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달부터 자율 포장대 종이 상자용 테이프를 없앴습니다. 아직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테이프랑 끈을 아예 마트 전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과연 여기 자율 포장대에서만 없앤다고 해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도. 친환경 포장에 익숙해지기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겁니다. 이야, 이 검사 나리들 무섭구만. 이거 터뜨리면 저쪽에 타격 심각하겠는데? 우리 형님 잘 좀 밀어주십시오. 모든 걸 걸었습니다. 2년 안에 큰 자리 내 약속하지. 사실 검사라고 하면 고개부터 젓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벌 주는 일인데도 미움을 사는 건 권력과 야합했던 부끄러운 뒷모습 때문이겠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희망을 건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시킨 이명재 검찰총장은 권력의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모사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사라는 요시나가 유스케 검사총장은 검찰은 오물이 고여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정치를 고려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주 검찰 인사를 보면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곧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나면 청와대를 수사해온 팀들은 사실상 해체될 거란 말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선 윤석열 총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검사는 검사다. 난 검사를 믿는다. 좌천된 검사들의 자리를 누가 채우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거라는 기대 섞인 말일 겁니다. 하지만 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검사 줄 세우기 기세는 역대급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전체가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죠.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진정한 대한민국 검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윤 총장의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국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검사는 검사다 였습니다. 내일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